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빅토르 위고 원작의 가난한 사람들 2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폭풍우가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어두운 밤이었다. 가난한 어부의 오막살이 집안. 자, 어서 자거라. 엄마, 아빠는 언제 오세요? 이제 곧 돌아오실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서 자렴. 나 아빠 오시면 보고 잘래요. 나도요. 아빠는 집으로 오고 계셔. 그러니까 어서 자거라. 너무 늦었어.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장인은 다 꺼져가는 난로 옆에 앉아 넝마 조각을 잇대어 헐어 빠진 돛을 깁고 있었다. 밖에는 사나운 바람이 기승을 부리며 억수 같은 빗줄기가 잠시도 쉬지 않고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성난 파도가 철썩이며 암벽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스레 들려왔다. 날씨가 왜 이 모양이지? 사나운 폭풍우에 집마저도 한줌 재처럼 날아가 버릴 것 같네. 바람이라도 좀 잠잠해지면 좋겠는데. 밖에서는 폭풍우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요동을 쳤지만 가난한 어부의 오막살이 집안은 포근하고 아늑하기 그지없다. 비록 흙바닥이긴 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잘 정돈돼 있는 바닥. 마른 나무들이 바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제 몸을 불태워 방 안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 난로. 그리고 방 한쪽 구석의 찬장에는 초라하지만 희고 깨끗한 접시와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비바람이 거세지는 걸 보니 날이 더 추워지겠지. 난로불을 더 지피는 게 좋겠어. 아이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니까 말이야. 방 서편에는 낡긴 했지만 커다란 침대가 놓여져 있었고 그 침대에는 아무도 누워 잔 흔적이 없다. 낡은 카펫이 깔린 방바닥에는 폭풍우의 요란스러운 소리는 아랑곳없다는 듯이 어부의 아이들 5명이 고이 새근거리며 꿈길을 헤매고 있다. 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부지런히 일을 해야지. 약간의 불꽃이 타오르는 난로가 천장을 붉게 물들이며 돛을 깁고 있는 자니의 이마를 비췄다. 그녀는 홀로 있다. 그녀의 남편은 지금 바다에 나가 있다. 고기를 잡으러. 이처럼 춥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사나운 날씨에 바다로 나가는 일은 위험하다. 이봐! 그물을 가져올려! 끝을 잡아! 힘을 모아 끌어올리라고! 이대로 도저히 안 되겠어! 거센 물살에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좀 더 빨리! 폭풍우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지경이야! 어서! 더 빨리! 모두들 힘을 더 내봐! 이 폭풍우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그럴 수 없지! 자, 야! 다시 한번 힘을 써보자고! 그래! 이까지 폭풍우의 기죽을 우리가 아니잖아! 어부인 자니의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바다에 나가 힘든 싸움을 계속해왔다. 오늘처럼 폭풍과 몰아치는 날에도 그는 바다로 나가야만 했다.
먹고 살기 빠듯해서 날씨를 가려가며 일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도 있듯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줄 일은 없지 않는가. 늘 허기진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들 생각하면 날씨 핑계대고 놀 수야 없지. 가족들을 굶겨 죽일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 자니의 남편은 깊은 바닷물이 방파제 위로 넘실거릴 때 바다로 나갔다. 여보, 무사하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세요. 제발. 자니의 손은 낡은 돛을 손질하고 있지만 마음은 줄곧 바다에 머물러 있다. 오늘 밤처럼 억세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바다에 나간 남편 생각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여보게, 저길 봐! 암초가 있어! 큰일 났어. 배에 물이 새고 있어. 빨리 노를 좀 방향을 바꾸자. 물 파래. 이미 늦었어! 이런 끔찍한 꿈을 꾸다니. 설마 이런 일이 생기진 않겠지? 그이는 무사히 돌아올 거야. 자니는 마음이 불안하고 불길한 예감마저 들었다. 폭풍 후에 배가 난파당하는 무서운 장면이 자꾸 그림처럼 눈에 떠올랐다. 그때 낡은 괴종시계가 목쉰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었다. 철부지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 빠져 있다. 살아가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얼마나 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형편이 좀 나아질까. 남편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추위와 비바람을 무릅쓰고 바다에 나가 시시각각 조여오는 위험 속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값지고 보람된 일인가. 어린 것들은 사계절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닌다. 그들에게 검은 빵은 고급 빵이다. 빵은커녕 귀리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하느님께 감사할 뿐이야. 자니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다. 하느님, 그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부디 그이를 지켜주세요. 이 어린 5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이가 무사히 돌아오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봐! 그물을 던져 올리자고! 힘을 모아 끌어 올리자고! 고된 노동이었다. 주위는 온통 어두움과 추위뿐이었으며 빛은 어디에도 없다. 암초들 가운데 광포한 파도 사이에 거대한 바다 위에서 유동적이고 불명확하며 변덕스럽게 변화하는 고기를 잡기에 적합한 장소는 겨우 방 크기의 2배 정도에 불과한 마치 하나의 점 같은 거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움직이는 바다 위에서 그 점과 만나기 위해선 조수와 바람을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며 얼마나 정확하게 배를 조정해야 하는지. 물결이 초록뱀처럼 배전을 미끄러져 갔고
해류는 그 거대한 주름을 비틀며 흘렀다. 넋이 빠진 듯한 배의 장비들은 그때마다 공포로 헐떡이는 듯한 소리를 냈다. 아이들과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얼어붙은 바다 한가운데서 자니의 남편은 아내를 생각했다. 빨리 돛을 내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대로 있다가는 배가 뒤집힐 거야. 할 수 없어!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 물고기밥이 되는 거야! 어서 돛을 내리자고! 배가 뒤집히기 전에 빨리! 그들은 이 끝없는 바다의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별 하나 반짝이지 않는 이 시면 같은 어둠과 맞서기 위하여 단지 한 조각의 널빤지 밖엔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뿐이다. 비바람 소리는 점점 기승을 부리고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다. 바람이 대장간의 풀무처럼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냈다. 해안에서는 대장간에서 쇠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게 저토록 혼란스러운 바닷속에 있는 거야. 내 심장, 내 피, 그리고 내 살이. 가엾은 어부의 아내는 두려웠다. 잠들어 있는 저 아이들이 다 자랐다면, 그래서 그이와 함께 바다로 나갈 수 있다면 그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겠지. 아니 이건 헛된 공상일 뿐이야. 만일 저 아이들이 다 자라서 그이와 함께 바다로 나갔다면 나는 또 울면서 말하겠지. 아이들이 어렸으면 하고 말이야. 마음이 불안하여 도무지 집안에만 있을 수 없었던 자니는 외투를 걸치고 작은 램프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남편이 돌아오고 있을까? 바다는 좀 잠잠해졌는지 등대불은 켜져 있겠지. 밖은 여전히 춥고 심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 하지만 너무 추워. 폭풍우도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이는 지금 저 넓은 바다 위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아직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아무것도. 어둠의 물결만 넘쳐나고 있었다. 어느 창문에서도 불빛이 반짝이지 않았다. 자니의 발길은 점점 더 아랫마을로 옮겨졌다. 동네 어귀, 해변에 인접한 낡은 초가집 앞까지 걸어 내려갔다. 자니의 눈에 그 무언지 모를 우울함과 인간성이 함께 드러난 그 눈에 쓰러질 듯 낡은 오두막 하나가 흐릿하게 나타났다. 허물어진 벽에 앙상한 기둥에 매달려 있는 낡은 문짝 하나가 보였다. 그 문짝은 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삐걱삐걱 이상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오늘 밤 유난히 사나운 바람은 초가집을 한 입에 삼키려는 듯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다. 문짝은 쉬지 않고 삐걱거리고 지붕을 덮은 낡은 집단은 살려달라고 애걸하듯 바스락거렸다. 그 집 앞을 지나던 자니가 발을 멈췄다. 내가 시몬 아주머니를 깜빡 잊고 있었네. 아파서 고생하고 있다는 그의 얘기를 듣고도 여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니. 진작 돌봐줬어야 하는 건데. 돌봐줄 사람이 없이 외롭게 사는 시몬 아주머니를 걱정하던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시몬 아주머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잠들었을까? 아직은 잠들지 않았겠지? 아주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주머니. 그러나 안엔 아무도 없는지 대답도 인기척도 없었다. 자니는 다시 머뭇거리며 생각했다. 둘째를 임신했을 무렵 남편이 죽고 혼자 아이를 낳았는데 이젠 병까지 걸려 고생을 하고 있다니 정말 안 됐어. 아파서 잠을 자고 있는 걸까? 아주머니! 아주머니! 그녀는 문을 두드리고 귀를 기울였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바닷바람에 자니는 몸을 떨었다. 병이 더 깊어진 게 분명해. 무슨 팔자가 저리도 사나울까? 엄마가 알아누웠으니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겠지? 어린 것들도 돌봐줘야 할 텐데 엄마 하나 바라보고 사는 아이들이 정말 안 됐어. 아주머니! 아주머니! 안에 계세요. 저예요. 잔이에요. 그러나 집은 여전히 침묵에 쌓여 있었다. 깊이 잠이 들었나 봐. 이렇게 오래 대답이 없다니.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어. 온통 피에 젖은 자니의 몸은 와들와들 떨렸다. 그녀가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거센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쳤다. 그때 자니 자신도 모르게 몸이 문에 부딪히며 문이 열렸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빅토르 위고 원작의 가난한 사람들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프랑스 낭만주의를 주도했던 빅토르 위고는 시인으로 수많은 걸작을 남겼으며 소설가로서도 노트르담 드 파리, 레미제라블, 바다의 노동자 등의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어떤 작가이고 그의 작품에서는 어떤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지 건국대학교 불문학과 김동현 교수님의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세계적인 문호입니다. 문호라는 말은 작가 중의 작가에게 부여하는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세계적인 문호들로서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영국 문학의 자존심 셰익스피어, 그리고 프랑스 출신의 소설가, 시인 빅토르 위고 정도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1802년에 태어나서 188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발장으로 유명한 레미제라블, 노트르담의 꼽추를 쓴 빅토르 위고는 프랑스 낭만주의의 기수였습니다. 낭만주의란 너무 형식과 규범에 치우친 고전 문학 규범을 비판한 서구 문해 운동이었습니다. 원래 독일에서 태동했는데 영국, 프랑스에서 독특한 모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미학적 규범이 태어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예를 들자면 고전주의는 질서 정연하고 조화롭고 절제 있는 것들만 아름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빅토르 위고는 이상하고 기괴한 것도 미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노트르담의 꼽추의 주인공 콰지모도와 같이 기이한 모습의 소유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위고는 고전주의 연구 규범을 비판하고 자유분방한 연구의 형태를 창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빅토르 위고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시가 지닌 엄청난 정신적인 힘을 새로운 역사 창조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시가 정치를 이끈 셈입니다. 그의 웅혼한 시로 인해 상징주의 등 현대문학의 새로운 사조들이 탄생했던 겁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빅토르 위고 원작의 가난한 사람들 일부를 마칩니다.